억울한 건지 다급한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이번에는 도로공사 사장 관련 첩보 사례를 들고 조선일보를 찾았고 청와대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여당이 두둔하고 있지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먼저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아주 발끈했고요. 주제어 먼저 보고 오시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김태우라는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김태우가 지난 12월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한 당시 김태우와 스폰서 관계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 씨가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청와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기는커녕 김태우에 대해서 수사의 칼을 휘 두르려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분명히 밝힙니다. 검찰이 수사로 전환했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부진할 경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줍니다. 네, 특검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 신문에서 뜻밖의 이강래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도로공사 사장이고 이 이름이 익숙한 것은 과거에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내셨던 분이죠.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변호사님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당시 같은 의원이었던 분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 커피 전문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 기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러니까 뭐 편의를 제공했었고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청와대에서 해명을 한 부분이 이게 이미 지난 10월에 언론에서도 일부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또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사안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도로공사가 직접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실을 관리 감독하거나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아예 없다라는 것도 도로공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 김태우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태까지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상당히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또 한 번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이 산하 고속도로 휴게소에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에 들어가는 커피 기계 그리고 원두를 특정 업체에다가 좀 주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 그 업체의 대표가 같이 국회의원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당시에 출신의 원내 대변인을 지냈던 분이라고 지금 알려졌는데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수사관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뭐냐면 본인이 그 부분을 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우윤근 러시아 대사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묵살을 했다라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민주당 고위 인사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묵살을 했던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는 여러 가지 이 보고가 올라온 시점이라든지 기사화가 이미 됐던 내용이라는 이유로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청와대 설명은 충분히 어떻습니까? 납득이 좀 되셨습니까? 뭐 저는 납득이 가는데 납득은 가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반응이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원래 이 본질이 희석되고 그리고 그 정쟁화되는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 튈지는 모르겠다. 다만 지금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수사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어떤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공직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멸사봉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직에 있을 때 그 비밀과 관련된 것은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것을 비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여러 가지 비리 혐의로 뭐 골프 접대라든가 이런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 대검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거와 이거는 저는 뭐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공직자로서 청와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억울한 면이 있지만 이것은 내부적으로 해결할 것이 맞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나 상당히 이런 것들이 이제는 김태우 비서관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물론 10개의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지금 하나씩 지금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우리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큰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처음에는 공직기강 해이 문제로 청와대에 부담이 됐는데 지금은 또 조금 쟁점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오늘 야당에서 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민간인 사찰의 한 축 외에 또 정권 실세의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그런 시도가 보입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사건, 그리고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건, 이 모두 정권 실세, 문재인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비리 의혹이 어느 선까지 도대체 보고되었는지, 이 보고를 어떻게 묵살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 상황이고요. 여기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에 새로 들어온 제보들이다 하면서 화면을 하나 공개했어요. 이 화면이 아마 김태우 수사관이 만든 그 첩보 목록들이 들어있는 컴퓨터 화면이었고요. 여기에 뭐 야권 정치인, 뭐 기업인, 언론인, 교수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 있다는 건데 리스트 좀 언뜻 보셨습니까? 네, 봤고요. 이제 청와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10건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김태우 수사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컴퓨터에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보고가 된 것은 확인된 바가 거의 없고 그중에 4건 정도가 확인이 되는데 그중에 들어있는 부분들 중에 일부 보고가 됐던 부분들 중에서도 민간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불순물로 걸러냈던 부분도 있었고요. 네. 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문제가 됐다고 하는 우윤근 대사 부분하고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도로공사 사장건은 조금 전에 저희가 짚어봤고 우윤근 대사 건은 가장 큰 게 1억 2천만 원을 이제 김창조는 당시 저축은행 그 회장으로부터 받아서 뭉화 명목으로 전달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검찰 수사로 해서 그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했던 조모 변호사가 네. 처벌을 받는 걸로 끝이 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김태우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그 네. 김태우 수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만든 것이 청와대의 어느 라인까지 갔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상당 부분을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유한국당은 뭐 거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나서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뭐 여당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 주장을 일정 부분 네. 수용하고 여기에 편에 서는 것이 지금 뭐 당연하다고 보는데 네. 청와대라든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비리 불법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또 공직상 비밀누설 혐의 이거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당이라든가 야당들이 주장하는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 과연 어느 선까지 보고하고 이것이 묵살됐냐 그리고 이것이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냐 네네. 이런까지 아주 예리한 부분이 아주 뭐 상당히 이것이 정말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정권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인데 네네. 민주당이라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늘 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도 네.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거기에 이제 눈물도 보이면서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것은 이것이 지금 김태우 비서관이 얘기하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르다. 네. 그래서 국민들은 이것을 믿어주고 우리 청와대 내부적인 권력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것은 야당에서도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청와대라든가 정부 여당은 이거에 대해서 조기에 진화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 같을 겁니다. 네, 홍영표 원내대표는 뭐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를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보이는데 국회에서 뭐 운영위 소집이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처럼 가능할까요? 뭐 정치적인 타협 측면에서라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청와대에서 초기에 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죠. 김태우 수사관이 가지고 있고 본인이 작성한 것을 본인이 이 폭로를 하는 바람에 네. 청와대로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남기고 간 컴퓨터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뭘 가지고 있었는지조차도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급하게 정말 국민들로 봐서는 어쩌면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들을 폭로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네. 언론사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해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 인상을 보여주고 있지? 그런 모습도 보인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트라든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봤었을 때는 청와대나 여권에서 봤었을 때 크게 이걸 열어놓고 공개를 하고 따져봤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네. 해명하는 차원에서라도 운영위원회 소집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일단 홍영표 원내대표 목소리로 좀 직접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부적절한 비위와 불법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하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김태우라는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 언론은 김태우가 도로공사 사장 특혜 의혹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청와대가 조사도 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11월 초로 비위 문제가 적발돼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이미 진행 중인 대검 감찰반과 관계 기관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네, 오늘 김의겸 대변인이 이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실제로 저녁에 이제 기자들 앞에서 직접 해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건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좀 울먹이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좀 뭐 시간대라든지요. 반부패 비서관이 직접 기자들한테 설명하는 이런 거 상당히 이례적인데 청와대 대응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사안이 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조기에 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태우 비서관의 직속 상관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네. 직접 나와서 회원에 섞인 그리고 진정성 있는 네. 여기에는 이제 눈물이라는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적인 그런 주장이다. 네,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 수행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네, 뭐 명예를 건다 거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야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결제 라인을 지금 공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결제 라인을 공개하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으면 야권에서는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를 틀림없이 요구하는 것이 과거 정권의 어떤 사례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직속 상관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면서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 내부적인 비리에 의해서 지금 김태우 비서관이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너무 안타깝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부하 직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회한이 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런 보고가 올라왔을 때 직무 범위가 아니다 이런 경고를 여러 차례 했다면 왜 김태우 수사관은 지금 리스트에 나와 있는 그런 첩보 활동을 했었던 걸까요?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초기에 청와대 해명이 있은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했죠. 네. 처음에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박근혜 정권 때 그리고 이명박 전 정권 때에도 이 특감반에서 수사관으로서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검에서도 오랫동안 정보 파트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인사 요청이 있었을 때 파견 요청이 있었을 때 대검에서 또 한 차례 파견을 보냈었고 근데 정권 초기에 들어왔었을 때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그쪽에서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보고서들을 작성해서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보고서들은 이번 정권에서는 받지 않는다,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었고 그 이후 민정실에서 오늘 박형철 이제 비서관이 설명한 거는 1년 넘게 그런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 정도 이제 특정 언론사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보고서는 또 7, 8월경에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이 왜 갑자기 또 이런 걸 들고 왔느냐라고 또 꾸짖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이렇게 김태우 수사관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되는 정황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에 경찰청을 방문했다고 문제가 애초에 됐었는데
이날 같은 날 지인이 실제로 그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정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김태우가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을 찾은 일시는 지난 11월 2일 14시 50분입니다. 문제는 같은 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태우의 지인인 최모 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2팀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최모 씨의 소환 조사는 공식적으로는 10시부터 15시 22분까지 진행되었으며 비공식적인 사전 미팅과 조서 등에 대한 확인 절차 시간까지 포함한다면 12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16시경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나서 조금 헷갈리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거든요. 좀 띄워주시죠. 네, 지금 왼쪽에 빨간색 시간대가 이 건설업자 최모 씨가 소환 조사를 받고 있었던, 그러니까 경찰청 안에 있었던 시간대고요. 표시된 시간대는 이재정 의원의 말에 따르면 공식적인 소환 조사 시각이고 아마 앞뒤에 조서 확인하고 하는 시간이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자, 해당되는 시간대죠. 2시 50분쯤에 김태우 수사관이 특수수사과 관리반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시간대를 보면은 단순히 방문을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품는 의혹인데요. 어떻습니까? 오비락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청와대 수사관이 검찰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상부에 어디를 가겠다고 이런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어떤 목적으로 네. 검찰청에 나 갔다 온다.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그런 규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청와대에서 특검반에서 이것을 이제 밝히면 될 것 같은데, 네. 당에서 이것을 이런 어떤 형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이 김태우 수사관이 개인 비리와 더불어서 어떤 개인의 비리가 골프 접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개인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막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문서를 지금 터뜨리고 있다. 네네. 그런 논리로서 지금 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를 사실 하는 겁니다. 네. 청와대라든가 이런 행정기관은 정말 있는 팩트를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공세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정 부분 오해될 시점에 검찰청에 저는 갔다고 봅니다. 네, 오비라고 하지만 시간대가 너무 절묘하다 너무 보니. 겹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당시 본인의 지인이 건설업자, 그리고 또 유착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건설업자가 수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네. 알 수 있었고 그 시간대에 조사를 했었고, 경찰청에서 애초에 이 부분을 왜 이 사람이 이 청와대에서 우리 일을 알려고 하느냐라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의를 네.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일상적인 어떤 탐문은 아니라는 또 반증이 되는 거고, 야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박광천 경정에,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문건 유출 사건에 많이 비유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박광천 경정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특감반에서 이런 정보 조사를 할 때 결코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딜 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네. 거예요. 왜 있을 수가 없냐면 그거를 내가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안 내 되니까. 신변이 위협을 받을 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상식적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지금 이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는 내가 보고한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서 그 부분을 실적처럼 보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인하러 갔었다고 하는데,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해명이죠. 의심스러운 해명입니다, 건 사실은. 맞는 것 예. 같아요.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다 드러나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 정권이 바뀌면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다음 정권에서 살펴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지 않으면 또 구속되거나 면직되거나 이런 정치적이라든가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절제된 행동을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요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면은 다 네. 전후 맥락적인 관계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청와대가 오늘 이제 김태우 수사관 검찰에 고발을 하고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네.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김태우 수사관에서는 1차적으로는 본인이 처음 문제가 됐던 비위와 관련해서 이제 특별감찰반이 있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는 내부의 어떤 사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됐고요. 예. 그 부분은 수사를 시작을 하고 있었고, 네. 오늘 고발된 부분은 이제 검찰의 형사 일부에 배당이 돼서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예. 본인이
지금 수사 본인이 직접적으로 만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청와대에 보고한 부분도 아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고 거기에 더더군다나 허위 사실을 언론에 직접적으로 유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혐의에 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해서 검찰청에서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란 건 없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어제 나왔던 얘기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입니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요? 상식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 없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설명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지난 박근혜 정부가 탄핵 때 주 것이 민간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농단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국정농단 국민들이 국정농단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기절할 정도로 이렇게 그동안 많이 써왔던 건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민간 사찰을 할 리도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 정부가 국정 운영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과거로 얘기하면 통치 행위인데 통치 행위에 있어서 통치에 필요한 경계가 상당히 모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A와 B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혼재돼 있지 않습니까? 간첩이냐 아니냐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 이것을 통치 행위로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가 다음 정권에 또 규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예민한 문제지만 이것을 또 억측하고 공격을 받을 수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 DNA 발언에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재 의원은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건 착한 척하면서 나쁜 거다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심지어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유전자의 민간인 사찰이 없다라는 그런 말까지 어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건 착한 척하면서 나쁜 거 하는 거거든요. 아, 착한 척하고 있다 지금. 착한 척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나쁘죠. 그래서 유전자가 정말 조작이 됐는지 변형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양쪽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회 운영위도 소집을 했고 했는데 당당하다면 명명백백히 저는 좀 밝혀지는 자리에 다들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김태 네. 이 DNA 유전자가 조작이 됐다. DNA 테스트를 해보자. 또 하태경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예. 야당에서는 이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죠. 다만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것에서 청와대의 저 발언은 태어난 것이 이 정권이 어떻게 태어났냐를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측에서 DNA라는 표현까지 쓴 것으로 좀 보이고요. 김영민 대변인이 왜 우리가 국정원까지 놨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을 놓은 것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민정수석실 사정기관을 총괄한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검찰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민정수석실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과거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찌 보면 거꾸로 육급 수사관이 나서서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와 다른 형태를 꾸려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터진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김영우 의원은 도대체 어느 시대인데 문재인 정부를 성인과 천사의 신분으로 등극시키는 것이냐 이런 비난을 했고 양재열 변호사는 그만큼 이 정권의 태동 자체가 민간인 사찰과는 거리를 두고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해요. 김도읍 의원이 단장을 맡았는데요. 어떤 부분들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어디를 들여다보겠다는 건지 김도읍 단장의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청와대의 이 직무유기 부분과 직권 남용 부분입니다. 직권 남용 부분은 민간인 불법 사찰 여부입니다. 유재수 부분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부분, 우윤건 대사 부분은 저희들이 직무유기로 고발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네, 전직 검찰, 경찰, 언론인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해요. 결국 검찰의 손으로 가려보자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강래 사장과 관련해서는 네. 이미 한번 국감까지 했었던 부분이고 또 어느 정도 해명이 된 부분이니까 빨리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윤근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의 초기에서 청와대에서는 검찰에서 이미 밝혀졌다. 근데 검찰에서 정식 수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또 혼선이 빚어졌습니다만은 당시에 우윤근 당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 네. 진정서가 검찰 측에 접수로 된 것은 사실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수사까지는 안 갔더라도 검찰에 또 자료는 있을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나아가서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동시에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차례로 직접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이와 관련된 청와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기는커녕 김태우에 대해서 수사의 칼을 휘두르려고 한다면 검찰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분명히 밝힙니다.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이 수사로 전환했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부진할 경우 이 부분은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네, 국정조사와 특검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안 그래도 국회 선거제니 뭐니 2중, 3중 겹쳐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전국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회오리 전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다른 말로 하면 실태가 얽힌 그런 전국이 되는 이유가 내년 지금 21대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야당이 이것에 대해서 놓칠 리가 없고 특히 특검이 만능이다, 특검 무용론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야당은 어차피 마지막까지 정치 공세를 하려면 특검을 끝까지 가리려고 관철을 하고 특검이 되면 최소한 100일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이것은 청와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타격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문 세력이 다시 뭉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호재가 지금 나왔다고 지금 야권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에 네. 특검과 국정조사 끝까지 주장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급한 쪽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야당의 주장을 버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야당 한국당이 여기에 들어와서 협조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당과 청와대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이런 공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의겸 대변인이 급이 맞지 않는데 언론인들도 따라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김태우 수사관이 또 어떤 이야기를 풀어놓을지 모르겠고요. 그 얘기가 나오면 자유한국당은 급이고 뭐고 계속해서 새로운 논평을 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강릉 펜션 사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배기가스 유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이 그렇다면 이 일산화탄소 어디서 어떻게 유출이 된 건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제어 먼저 보고 오시죠.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사량을 훨씬 넘는 수치로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었고 때문에 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호사항을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이야기해 보려고 전문가를 좀 모셨습니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술사인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경찰 발표가 네. 있었습니다만 좀 전문적으로 네. 어떻게 해서 이번 사고 발생한 건지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지금 이번 환자 혈액 속에 일산화탄소가 다량 함유됐다는 것은 일산화탄소를 흡입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흡입했다는 원인은 어디서 나오겠냐는 얘기죠. 옆에 보일러가 작동했기 때문에 보일러에서 나타난 일산화탄소를 흡입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죠. 네. 그렇다면 그 지금 보일러와 배기관이 어긋난 곳에서 이제 가스가 새어 나왔다는 건데 네. 그 어긋나게 된 이유가 지금 좀 오리무중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어긋났다는 얘기는 배기관이 나가는 배출구의 배기관이 조금 어긋났어요. 어긋났다는 예. 얘기는 첫째, 시공상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화면에서 보면 그 배기관에 그 무늬가 약간 검은색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네. 배기관이 위에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왼쪽 화면 왼쪽에 살짝 보이는 그렇죠. 저 사진 보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저게 예, 지금- 보면은 기역자로 꺾어 있는 거 있죠. 예, 예. 여기가 좀 약간 색깔이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온도가 높으면 네. 고온일수록 산화가 되거든요. 예.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금속이 산화된다는 얘기는 녹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부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요. 그래서 저 부분이 연소 이후에 나오는 배출 배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식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래서 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부식된 부분이.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보일러에 사고 나는 가장 많은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도 저렇게 뭐 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인위적으로 뭐 압력이나 뭐 힘이 가해져야지만 어긋나는 그런 거 지금 아니에요? 어긋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힘이 가해질 수도 있고요. 예. 또 자연적으로 부식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 원래 또 하자, 시공상의 하자, 네. 또 보일러 자체의 성능상의 하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여기가 계속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쓰여져 왔던 곳이었으니까 앞에 추가적인 다른 사고가 없었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틈이 벌어진 것일까?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요. 일단 경찰은 지금 그 전에 묵었던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당시에 이상 현상은 없었는지도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확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어긋나인지 관해서는 일단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부분에 대한 채취, 그러니까 현장에서 채취하는 실험은 끝냈고, 그래서 예. 이제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실제로 발견된 것까지 확인했고, 저 보일러를 통째로 뜯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서 어긋난 것의 원인 부분을 밝히려고 합니다. 네. 원인이 나와야지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요. 네. 이거 지금 저 보일러 자체는 예. 지금 배기가스에 나가는 배출구에 배관이 문제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저기 배출되는 배관 틈에 일산화탄소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왜 나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이미 지금까지는 일산화탄소 나온 거에 대해서 왜 저 틈이 나왔냐, 틈이 발생했냐만 문제가 되는데 네. 중요한 것은 네. 일산화탄소가 왜 발생했냐는 얘기예요. 예. 일산화탄소가 왜 발생하냐면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거든요. 틈이 생긴다고 무조건 일산화탄소가 다 배출되는 건 그렇죠. 아니다. 네, 보통 상태에서는 저 정도 일산화탄소는 발생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불완전 연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왜 불완전 연소가 발생했냐는 얘기예요. 네. 산소 양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소 양이 보일러에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예. 연료가 들어가면서 화염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공기가 외부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추정을 해보면 방 안에 있는 공기를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면서 방 안에 있는 산소는 점점 없어지죠. 부족해지고. 그렇죠. 점점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산소가 많이 적어지니까 예. 공기가 들어가면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다량 발생되는데 발생돼서 배출만 됐으면 괜찮아요. 예. 근데 배출해서 또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배출된 일산화탄소가 네.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을 거란 얘기죠. 아마 겨울철이다 보니까 창문 네. 꼭꼭 닫아놨을 거고요. 그래서 네. 산소가 부족해서 보일러가 불완전 연소됐을 것이고 그러면서 일산화탄소는 계속해서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졌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 농어촌 민박의 허술한 난방 점검 부분도 저희가 네. 조금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제대로 평소에 점검이 됐다면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강릉시장의 목소리로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과거에는 주로는 뭐 위생이라든가 뭐 기타 이런 부분들의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난방은 사실은 이거는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점검 항목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는 포함해서 난방 부분에 대해서 통상으로는 뭐 위생 이나 이 숙박업소 일반에 대한 것들이죠. 보일러 배관 문제는 점검 대상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농어촌 민박은 현재로는 지금 보일러 배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점검 대상이 아니죠. 네, 김한근 시장 지금 사고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농어촌 민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정확히 어떤 업소들이 농어촌 민박에 해당이 됐나요?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펜션이라고 하는 것들로 많이 찾고 있는데 농어촌의 어떤 소득 증대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규모 시설이 아닌 곳에 한해서 그러니까 주로 거주지 인근에 한두 채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숙박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다중이용 시설도 아니고 숙박업소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직접적인 점검 대상도 아니었고 또 소방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빠지고 소방관서에서도 빠지는 그런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가스가 공급되는 쪽까지는 점검을 하는데 공급돼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까지는 또 보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볼다면 이 부분이 진짜 예견된 참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도 드는 상황이죠. 가스 누출 경보기도 의무적으로 달 필요가 없다고 가스 누출 하더라고요. 경보기도 의무적으로 달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일산화탄소 배출기 같은 경우도 경보기도 올해 9월부터 캠핑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캠핑카라든가 텐트 같은 곳에서는 설치를 하도록 해 있는데 또 이거는 이제 농어촌 민박업소 숙박시설에서는 그것도 의무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네, 이게 이곳과의 차이가 클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보일러 시설에서 중요한 두 가지 아주 유해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배기가스 하니까 연료가스인지 뭐 나가는 가스인지 헷갈리거든요. 근데 보일러에 중요한 거는 연료가 들어가는 LPG 가스가 있어요. 연료가 들어가는 LPG 가스가 있고 이 연료가 들어가서 연소가 되거든요. 연소가 되면 이후에 배기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료가 들어가는 LPG 가스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들어가는 LPG 가스가 누출이 돼서 새어나와서 방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질식이 문제가 아니고 폭발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가스가 들어가서 연소가 된 이후에 노출되는 일산화탄소, 이 가스도 있거든요. 이 가스가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 사고에서는 후자에 일산화탄소.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할 때나 대책을 세울 때 들어가는 연료의 LPG 가스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지 연소 이후에 나타나는 배출가스가 완벽하게 밖으로 배출되는지 이 두 가지가 점검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환기시설은 역시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보일러실에 환기시설이 없었다라면 이건 보일러실이 아닌 것이죠. 네. 지금 이번 사태로 서울교육청에서 이제 학생 장례비를 전액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보일러가 일단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돼 있고 이게 왜 그런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누가 지게 될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사실 일단 현장 사고만 놓고 봤었을 때는 과연 이게 보일러 설치와 관련된 문제였으냐 아니면 관리와 관련된 문제였냐를 일단은 밝혀야 될 겁니다.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과연 보일러에 왜 배기통이 어긋나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국과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밖에 이제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좀 봐야겠죠. 이제 학생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떠나서 관리 감독자 없이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뭐 적절한 처분이었느냐 이 부분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뭐 정부에서 전수조사도 하고 뭐 다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뭐 LPG 가스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일산화탄소가 제대로 잘 노출되지 않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부터 그러면 펜션들 지금 들여다봐야 될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뭐 일산화탄소 감지기 이것도 설치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보일러실과 지금 방에 학생들이 숙박할 수 있는 곳이 통로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일러실이 외부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기가 되고 방과는 조금 차단이 되는 곳. 보일러실 외부가 대기고 대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숙박할 수 있는 이 방 안으로 들어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나 지금 있는 보일러실, 대부분의 보일러실들은 보일러실과 방이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물론 칸막이가 돼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가 돼 있는 펜션이 그동안 안전관리에서 좀 사각지대가 아니었나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치르고 나서 사실 고3들이 학교에서 뭐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거나 뭐 단체적으로 뭐 활동이 계속해서 꾸준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3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느냐 이 부분도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내놓은 대책이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학생 안전 매뉴얼과 규정을 다시 재점검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한 달여간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전수 점검할 것입니다. 특히 체험학습의 명목으로 고교생들끼리 장기 투숙을 하는 여행이 있는지도 신속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체험학습 허가를 한 서울 대성고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네, 뭐 당국이 상당히 발빠르게 전수조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사고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봐요. 현장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게 사실 활성화돼서 많이 학부형들랑도 같이 다니고 있고 학기 중에 뭐 고3 학생뿐만 아니라 초, 중, 고 모든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하필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일어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현장 체험학습 자체를 뭐 어떻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유은혜 장관의 심경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 부분은 이게 저런 대책을 세워서 막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현실성에 좀 의문이 가는 거죠. 네, 이 사고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국민적 관심도 많고 정확하게 어떻게 사고가 났고 좀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리고 굉장히 불쾌하게 일부 잘못된 취재 방식을 쓰는 언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고 또 일부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좀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식의 좀 안 좋은 댓글을 좀 처벌해달라 이런 청원들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너무가 혼재돼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언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붙잡고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이 학교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다라는 식의 취재가 좀 과도한 취재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어떻게 보면 윤리를 좀 이번에 잃은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도 보였고 또 하나는 특정 사이트입니다만 이 희생당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들을 자꾸 올려서 이거는 도저히 저는 뭐 많은 국민들이 그럴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씀들을 글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을 빌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절을 시켜야죠. 하태경 의원도 뭐 따끔하게 깡그리 수사를 해서 감옥에 보내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송구 기술사께서 보시기에 어떤 부분부터 들여다보는 게 지금 원인 찾는 데 가장 좋겠다. 지금 배관에 지금 흠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품의 하자인지 아니면 시공의 하자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충격에 의한 건지 아니면 또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노후와 어떤 고온에 의해서 했던지 여러 가지 어떤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안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건강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이다. 아무리 건강해도 저런 현장에서 어떤 화마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가장 중요한 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철저하게 우리 사회가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좀 고쳐나가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고 지금 병원 치료받고 있는 학생들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안전전문기술사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이가탄.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아빠, 우리 놀러 가자. 아빠, 우리 놀러 가자. 도대체
대체 어딜 놀러 가자는 거야? 신나게 즐기는 겨울 축제. 오감 만족 스릴 만점. 눈과 얼음 위의 테마파크. 화천에서 숙박하면 얼음 낚시가 공짜. 밤이 깊도록 멈출 줄 모르는 재미와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여기는 화천 산천어 축제입니다. 내일은 어떤 뉴스들이 주목받을지 간략히 짚어봅니다. 내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도입에 반대해 내일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전국 택시노조 등은 내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카풀 반대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집회는 전국 택시기사 1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내일 하루 전국의 택시 상당수가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심사를 내일 재개합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이번엔 회계구조 단일화와 교비 유용 시 처벌 수위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정부의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 오후 2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심 의원이 보좌관들에게 비인가 자료를 열람하라고 지시했는지 그리고 자료 공개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물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일 브리핑이었습니다. 한파가 물러가자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내일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도 잊지 마시고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먼지로 뿌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5에서 3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도, 대구 2도, 부산 9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아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9도, 대구 11도, 부산 14도, 광주 13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까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다음 주 초부터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너는 엄마에게 남편이었고 아들이었고 가장이었고 대들보였다. 다 벗어던지고 나비처럼 날아서 좋은 세상으로 날아가라. 강릉 여행에서 사고로 숨진 한 학생의 어머니는 이렇게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전의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연말입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는데 참 허술했습니다. 꿈도 펼쳐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희생된 뒤에야 그 허술함을 발견하고 나는 어른들이 참 미안한 나날입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스포츠 뉴스입니다. 후배 선수의 머리를 배트로 때린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넥센 이태근이 36경기 출장 정지에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KBO는 넥센 구단에도 엄중 경고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말도 되지 않은 이유로 팀 선배에게 야구 배트로 포킹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머리를 7차례나 맞았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승부조작 브로커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영구 제명된 문우람은 최근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팀 선배에게 폭행당했던 과거를 털어놔 파문이 일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문우람을 폭행했던 선수가 이태근으로 밝혀지면서 이태근은 KBO 상벌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넥센의 주장으로서 두발 상태를 지적하다가 방망이를 들었고 문우람이 입대한 후 통화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3년 7개월 전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문우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망이의 뒷부분으로 머리를 몇 대 쳤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도 했고 KBO는 이태근의 소명을 들은 뒤 품위 손상 등의 이유를 들어 정기리그 36경기 출장 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지난 10일 이태양, 문우람의 기자회견에서 실명으로 언급된 일부 선수들의 승부조작 가담 의혹은 해당 구단들이 사실이 아님을 통보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 9월 음주운전 적발 처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난달에야 구단에 자진 신고한 넥센 임지열은 정규 시즌 30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받았습니다. KBO는 넥센 구단에게도 선수단 관리 소홀과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모리뉴 감독이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경질됐습니다. 3년 전 첼시에서 해임됐던 모리뉴는 3년 뒤 같은 날 맨유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맨유 구단은 위약금 340억 원을 주면서까지 모리뉴 감독을 전격적으로 경질했습니다. 라이벌 리버풀에 1대3으로 완패한 지난 주말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리그 6위로 추락한 성적에 선수단과 불화설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3시즌 만에 짐을 쌌습니다. Oh, ecstatic. Absolutely wonderful news. Look at his demeanor. Look at the way he's an absolute misery. This guy. 2016년 취임 당시만 해도 모리뉴는 특유의 화법으로 자신감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Some of them, the last time they won a title was never. The last time I won a title was 1 year ago. It was not 10 years ago, 15 years ago. 하지만 가는 팀마다 리그 우승을 지휘했던 모리뉴는 맨유에서 리그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올 시즌은 17경기를 치른 현재 리그 6위로 추락해 일찌감치 우승권에서 멀어졌습니다. 29년 사이 최악의 성적으로 선두 리버풀보다 강등권과의 격차가 더 가깝습니다. 성적이 안 좋자 선수단은 물론 영국 언론과도 마찰이 계속됐습니다. 모리뉴 감독이 처음으로 3골자 패배를 당한 지난 8월 토트넘전 직후 정점을 찍었습니다. Do you know what this means? 3-0. But also mean 3 premierships and I won more premierships alone than the other 19 managers together. 3 for me and 2 for them. Respect, man, respect. 3년 전 12월 18일 첼시에서 경질된 모리뉴는 3년 후 같은 날 맨유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 시즌을 임시 감독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맨유는 후임 감독 선임에 착수했습니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포체티노 감독이 1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지단과 콘테 등 다양한 후보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프로농구 KT가 오리온을 가까스로 누르고 공동 2위를 이루었습니다. KT는 부산 사직체육관 홈경기에서 종료 1.3초 전 김민욱이 자유투 결승점을 넣어 91대90 한 점 차로 이겼습니다. 인삼공사는 삼성을 101대 78로 대파했습니다. 여자 배구 GS칼텍스가 현대건설을 힘겹게 꺾고 단독 1위가 됐습니다. GS칼텍스는 수원 원정 경기에서 이소영 등 주전들이 고르게 활약하며 3대2로 이겼습니다. 도로공사는 IBK 기업은행을 3대1로 제압했습니다. YTN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